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모 지역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물론 음대에 갔을 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만 세상엔 저 말고도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현실의 벽에 그저 전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시향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었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린 끝에 어느덧 저희 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 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향에 들어온 이후로는 변변한 연애도 한번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님은 초조해지셔서 두 분이 자처해 좋은 혼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종종 맞선을 봤어요.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묘하게 사람의 인품은 반비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본 남자 중에 조건이 가장 좋은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이 남자는 그간 제가 생각한 공식을 깨버렸죠.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았고 몸에 젠틀함과 배려심이 배어 있어서 만나는 내내 저는 이 남자한테 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다 가진 남자도 있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고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행히 이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저희는 그 후 결혼을 전제로 하는 연애를 시작했고 첫 만남이 어찌되었든 저희는 잘 맞는 여느 커플처럼 연애하는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서로를 알아가며 만났어요.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제 마음속엔 어떤 걱정의 씨앗이 자라게 되더라고요. 이 남자는 제법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건설회사의 외동아들이었어요. 나름 딸 자식 음대에 보낼 만큼 괜찮은 집안이라고 여겼던 저희 집은 이 남자의 집안에 비하면 그저 평범, 아니 한참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였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인지라 차이나는 양가의 재력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과 동료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저에게 어차피 맞선 나오기 전에 혜주씨 조건 다 보고 나온 거잖아.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없는 집보다야 있는 집이 땡큐잖아. 안 그래? 난 혜주씨 부럽다. 라며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찝찝한 건 싫어서 이참에 이야기해 명확하게 답을 듣고 싶었고 타이밍을 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맞선 보러 나올 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재환 씨 집안에 비하면 저희 집은 평범해요. 혹시 나중에라도 문제될 게 있다면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문제요? 지금 혜주 씨 말은 거꾸로 하면 혜주 씨 집안보다 우리 집이 평범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재환 씨 집이 생각보다 너무 부자라 걱정이 돼서요. 이상하네요. 보통은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혜주 씨는 우리 집에 돈이 많아서 걱정이라니. 저희 부모님은 워낙 당신들이 가진 게 많아서 이번 맞선 때도 그런 조건은 별로 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뭐 비즈니스도 아닌데 그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았고요. 아니, 오히려 바이올리스트를 만났는데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저에게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순간 저는 지난번 동료가 말한 대로 난 지금까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했구나. 이런 남자라면 더욱 믿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맞선 본 지 1년이 되지 않아 서로 양가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죠. 이제는 남편이 된 그이의 말대로 재력가인 예비시댁에선 저희의 결혼에 가타부타 하지 않으시며 결혼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 소식에 저희 엄마는 제가 나름 재력가 며느리가 된다며 기뻐하셨고 급기야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그래도 뭐 엄마가 이렇게나 좋아하시니 자식으로서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좋은 짝과 좋은 시댁을 만나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상대 집이 괜찮다고 했어도 보는 눈이 있으니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집 수준에 맞춰서 예단과 예물을 준비하신다고 무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곱게 키운 딸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책 잡히지 않고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모아놓은 통장의 잔고를 딱딱 긁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까진 없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그것도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한 불효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나름 재벌 며느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더 많이 행복해질 거라는 제 예상과 다르게 본격적인 시련은 결혼 후부터 시작되었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앞으로는 우리 집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너를 좀 가르쳐야 하겠는데 당장 내일부터 선생님들이 집으로 올 테니 넌 신혼집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아, 그리고 당분간은 친정에 가지도 말고 전화통화도 하지 마.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태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셨기에 그 당혹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겐 충격이었죠. 게다가 친정과는 당분간 만나지도 통화도 하지 말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잠시 머릿속이 멍했는데 저는 곧 시집을 왔으니 이 집의 문화를 따로 배울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에 신혼여행의 단꿈도 깨기 전 남편과 떨어져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들어간 후로 매일 요리 수업과 매너 수업,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중국어 등 외국어 수업을 받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전 제가 결혼을 한 건지 기숙학교에 들어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그렇게 제 평생 가장 긴 한 달을 보냈고 꿈에 바라던 신혼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신혼집에 보내고도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어김없이 저를 호출해 저의 일상생활에 점점 지장을 주기 시작했어요. 시향에 몸담고 있으니 단원들과 같이 연습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생활은 안중에 없는 듯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고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집은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큰 저택이었어요.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에 차를 마시면서 독서를 즐길 것만 같은 하얀 테이블이 있는 그런 집이요. 그리고 당연히 운전기사와 집안 청소를 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거의 상주하고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이미 이모님이 청소를 마친 곳도 저에게 다시 청소를 하라 했고 아주 부담스럽게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차를 마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니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나? 그랬으면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시지. 이게 무슨 심보야. 라고 생각했고 이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와 저와 단 둘이 있을 때에 온도차가 심하게 났어요. 특히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땐 그 온도 차이는 확연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목소리부터 상냥하게 아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몸에 익혀두면 나중엔 편하단다. 그냥 우리 식구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이 없을 땐 마치 저를 하녀 부리듯 예, 뭐든 기브 앤 테이크야. 부잣집에 시집을 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라고 하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시어머니를 보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했어요. 나중엔 저 혼자 시어머니는 이중인격자다 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단 둘이 있을 땐 저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고민했고, 저는 초소형 보디캠을 몸에 지니고 다니게 되었어요. 한편 시아버지는 집안일에 크게 관심도 없고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저 튀거나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소란스러운 일만 만들지 않으면 뭘 하든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정도 되면 왜 남편에게 그동안 당한 일들을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실 텐데요. 저도 처음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시킨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당장은 남편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넘어갈 순 있겠지만 그 후폭풍이 감당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또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하는 제 말을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이 없어 일단은 두고 보자 싶었고요. 그렇게 신혼이지만 달콤함보다는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그 즈음 시어머니의 선을 넘는 간섭은 점점 더 심해져서 저를 더욱 올가매더라고요. 전 이제부턴 참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자 라고 결심했어요. 얘, 너 그 악단에서 바이올린 하는 거 그만둬라. 어머니, 시향에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전 앞으로도 계속 바이올린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한 저를 보며 인상을 잔뜩 찌푸리셨고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저를 다그쳤어요. 너 지금 어른 말에 토 달았니? 매너 수업 때 뭘 배운 거야? 내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그 비싼 수업료 낸 줄 아니? 그 수업 제가 받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건 수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저 알아요. 근데 결혼할 때 반대 한번 하지 않으시더니 왜 이제서야 이러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난 처음부터 그렇게 잘나거나 그렇게 못난 며느리 말고 딱 너 같은 며느리를 원했어. 적당히 과거 타이틀 있고 그렇다고 내놓으라 하는 집안 딸도 아닌 딱 너 같은 애가 내가 다루기가 좋거든. 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뻔뻔한 말에 모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런 거 있는 애 싫다. 부잣집 작은 사모님 타이틀 얻었으니 다른 타이틀은 필요 없잖니. 뭐 어차피 네가 싫다고 해도 내가 나서서 너 해고하라고 할 거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나 해. 아, 그리고 몇 달 있으면 집안끼리 하는 갤러리 모임 있으니까 틈틈이 그림 공부도 해라. 너 가르칠 선생님도 내가 미리 섭외해 놨으니까 곧 집으로 보내마. 다른 집 사모들도 며느리들 데리고 오신다고 하니까 너 준비 철저히 해. 괜히 우리 집이랑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리고 그때 입을 옷도 그날 아침에 보낼 테니까 무조건 그 옷에 네 몸 맞춰라.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나셨어요. 정말 기가 차서 전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이 어머니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퇴근 후 저와 본가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제가 앞으로도 계속 시향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펄펄 뛰었을 때와 다르게 난 그냥 새애기가 시집와서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니 일이라도 그만둬서 편해지길 바란 건데 네 뜻이 정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며 세상 인자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시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오싹하게 보였는데요. 남편은 제가 오해한 거라며 자신의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가만히 넘어갈 시어머니가 아니기에 다음날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으로 온 시어머니는 어제 당한 일을 저에게 복수하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감히 니까짓게 나랑 내 아들을 이간질해? 내 아들 믿고 까부나 본데. 너 앞으로 각오해. 그렇게 시향에 나가고 싶어? 그래, 나가. 네 손으로 창피해서 사표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전 이쯤 되니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괴롭힐 일이 없잖아요. 전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처음엔 보디캠에 찍힌 영상도 있으니 당연히 이혼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사실 시어머니만 아니면 나머지는 나쁠 것이 없고 전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더니 미열도 있고 속도 불편한 게 임신한 것 같았죠. 전 곧장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사와 제 안에 새 생명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아이 소식에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같은 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로 아이의 존재와 심장 소리를 확인하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평소 말랐던 제 몸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은 산모가 체력적으로 잘 버텨줘야 아이도 무사히 뱃속에서 크는 거예요.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잘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스트레스만 주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아이 소식에 시어머니도 그동안 부렸던 심술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임신했다는 저에게 혹여 애 앞세워 어쩌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라 라며 혹시나 했던 모든 기대감을 잘라버리셨고 그 후엔 저희 집에 미술 공부를 시켜줄 선생님을 보내면서 전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제 손으로 시향에 휴직계를 냈어요. 그리고 곧 문제의 갤러리 모임 날이 되었어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말했듯 모임에 입고 갈 옷이 도착했는데 임신으로 불어난 저희 몸은 도저히 그 옷을 소화할 수 없었어요. 무조건 그 옷에 네 몸 맞춰라. 전 시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옷은 임신한 저에겐 절대 무리이니 다른 옷을 보내주시던 제 옷을 입고 가던 하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내가 분명 말했지. 무조건 그 옷에 네 몸을 맞추라고. 어디 태어나지도 않은 애 핑계를 대면서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임신한 저한테 이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보내시면 제가 이걸 어떻게 입어요? 그럼 다른 집 사모 보는데 격 떨어지게 인부복 입혀보낼까? 됐다. 그냥 넌 나오지 마라. 전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원래부터 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는데 아이 덕에 가지 않아도 되었으니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효도를 한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도 잠시였어요. 다른 집 사람들은 죄다 며느리를 대동하고 나서는데 혼자 모임에 갔던 시어머니는 또 화가 나서 만만한 저를 찾아오셨죠. 마침 임신 때문에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던 전 침대에서 그대로 시어머니가 던진 핸드백을 얼굴에 정면으로 맞으며 화들짝 놀라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잠이 오니? 내가 오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손주 임신한 저한테 이러고 싶으세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믿었던 어머니의 실체를 아들에게 낱낱이 폭로하겠다는 심정이었죠. 전 남편에게 다짜고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서울 거 없다는 듯 콧방귀를 끼셨고 곧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온 남편에게 전 그동안 어머니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 증거로 지니고 다녔던 보디캠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엉뚱하게도 어떻게 이런 걸 몸에 지니고 있냐며 여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이렇게 찍어대고 있었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내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려울까봐 그랬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감정적으로 제 행동을 비난했죠. 그런 남편의 반응에 실망해 고작 이 정도의 신뢰라면 이 결혼은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언제 왔는지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려있는 보디캠을 빼서 슬리퍼 치는 발로 지근지근 밟더라고요. 아주 깜찍한 짓을 했구나. 그래, 이걸로 뭐 나랑 한번 해보자고?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전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살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저희의 이혼이면 저 당장이라도 할게요. 어디?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안 마른 게 벌써 이혼 타령이야. 똑똑히 들어. 이 결혼은 네가 선택했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우리 집에 이혼 구설수는 없다. 알겠어? 넌 앞으로 이 집에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알아.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정말 어이없게도 저를 저희 집에 가둬두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에 연락이라도 할까봐 제 핸드폰도 뺏었고요. 이건 엄연히 범죄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의식조차 없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곧 본가의 직원들을 몇 명 저희 집으로 불러 갇힌 저 대신 집안일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저를 감시하도록 시켰죠.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점점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가장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폭주하는 자신의 엄마를 말리지 않았고 도리어 제가 보디캠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며 이혼을 준비했다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왜? 우리 집이 돈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걸 준비한 거야? 난 당신 조건 같은 거 보지 않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날? 아니 우리 집을 돈으로 봤구나. 애당초 처음부터 당신이 고분고분했음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했을 리도 없어. 당신 설마 그걸 노린 거야? 그러면서 임신까지 했어? 도대체 당신 계획은 어디까지인 거야? 당신이란 사람 소름 끼친다. 남편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소설만 얘기했어요. 저는 그동안은 모자가 참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전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전자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손발이 꽁꽁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지만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임신 중인 엄마였으니까요. 제가 이 지옥에서 나가야지만 나중에 세상에 나올 아이를 온전히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필사적으로 거기서 나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동아줄처럼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노트북을 꺼내 들었어요. 비록 핸드폰은 뺏겼지만 노트북을 이용하면 SOS를 칠 수 있으니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심정으로 시아버지가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아버님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에서 남편이 새로 샀다는 골프채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들었고 사정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골프채가 튼튼하고 그립감이 좋은지 유리며 문짝이며 간단하게 부서지는데 묘하게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한참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은 요란한 소리에 놀라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만든 난장판을 본 남편은 저에게 당신 미쳤어?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저희 시어머니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에 도착하셨어요. 분명 일하는 누군가가 재빠르게 시어머니에게 연락한 것이 틀림없죠.
전 제 뜻대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 짐승이야 뭐야? 정말 누가 알까 무섭네. 짐승? 짐승은 당신이지. 처음부터 당신은 만만한 며느리 데려와서 평생 괴롭힐 심상이었잖아. 다른 사람 볼 때는 위하는 척하고 정말 소름 끼쳐.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안 미치고 배겨? 너 안 되겠다. 김 기사 차 대기하라고 해. 이 물건 정신병원에 보내야겠어. 그때였어요. 지금 뭣들하는 거야? 저희 집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단단히 화가 난 시아버지가 그렇게 소리를 치며 들어오셨고 그 모습의 시어머니는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저승사자를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더라고요. 여보, 회사는 어쩌고 여기에 와요? 지금 회사라고 했어? 내가 튀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했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들고 온 태블릿 PC를 던졌어요. 어머!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떨어진 태블릿 PC를 줍는데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망가뜨린 보디캠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전 이메일에 땡땡건설 사모님의 실체라는 글을 썼고 백업해둔 노트북 영상들을 모두 첨부 파일로 보내며 당장 이혼시켜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이 영상들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세상에 이런 막장 같은 집안일이 새어나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죠. 시어머니를 찾아 저희 집으로 오셨던 거예요. 너 당장 그 영상들 나한테 넘기고 너 원하는 대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네, 그리고 제가 조건이 좀 있어요.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동안 부당하게 당한 시집살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시아버지는 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줬고 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서류를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의 이혼 과정을 모두 본 시어머니는 저 악랄한 거 결국 지 목적은 저거였던 거야. 그래놓고 나한테만 똥물을 튀겨?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라고 씩씩거렸어요. 전 핸드폰에 시어머니의 그 말을 모두 녹음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당하시고도 이렇게 또 막말을 하세요? 이것도 제가 협박죄로 걸 수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착하게 사세요. 부자면 뭐예요? 인격이 거진데. 그럼 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만 떠날게요. 부디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길 바래요. 전 그렇게 유유히 집을 나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연락도 잘 되지 않았던 저의 사연을 듣고 그런 집에 저를 보냈다는 죄책감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집엔 제 선택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제가 잘 이야기를 해도 부모님은 결국 당신들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뒤 저는 조금 이른 출산을 했어요. 비록 아빠가 탯줄을 잘라주지는 못했지만 딸아이는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고 저는 저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정을 다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아이는 있는 집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았냐고 모르는 소리를 하시는데 저는 돈이 많은 집보다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인성이 제대로 된 아이로 키우고 싶거든요. 돈이야 먹고 살 만큼 벌면 되죠. 행복해야 하니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땐 있는 집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경험이 있으니 절대 그 집엔 저의 소중한 딸아이를 보낼 순 없죠. 전 남편은 가끔 아이가 보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혼할 때 약속을 받았기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통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찍혀 철저히 감시와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걸 보면 모든 게 다 자업자득이에요.
전 지금도 시향에서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딸이 있기에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저희 딸은 비록 아빠는 없지만 손녀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전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정년을 앞두고 더 일하고 싶은 생각에 회사에서 독립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워낙 발이 넓고 인망이 높아 하는 사업마다 아주 잘 돼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생각도 없는데 저에게 저희 집과 어울리는 혼처가 있다고 연락이 올 정도예요. 저는 이혼하고 다시 부모님의 딸로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딸의 엄마로 살고 있어요. 이 행복을 얻기 위해 그 험한 길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앞으로 무조건 저희 부모님과 딸아이들 위해 더 잘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